그야말로 33년 만에 소환된 살인의 추억. 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 DNA가 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 이모 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계 100대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고 좀 넓게 보면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미제 사건이었는데 자, 33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과학 수사, 또 기술의 발전, 또 철저한 증거물의 보관과 경찰의 사건 해결 의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성과를 일부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른 사건에서 먼저 성과들이 있었어요. 즉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에서 네. 어떤 증거물에 대한 그런 국가수 감정 의뢰를 했고요. 또한 거기에서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번 사건에서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네. 착안해서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결국 DNA를 검출할 수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어떠한 DNA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건 해결에 바로 다가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대조할 만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사건 해결에 훨씬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번의 경우에도 그 대상자가 수감자 였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도 밝혔듯이 용의자 특정이 곧 사건 해결은 아니에요. 또 확정도 아닙니다. 네. 앞으로 경찰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 보니 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른바 흑역사로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이번 그 유력한 용의자 특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분야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 소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강의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네. 33년 만에 이런 진범일 가능성이 높은 이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사실에 상당히 흥분했고요. 네. 또 지난 세월 86년도부터 이런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항상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어떤 수사력 부족, 경찰을 비판할 때 어떤 무능한 그런 어떤 일면들을 항상 이제 차지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과학적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묻힐 뻔한 사건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손 변호사가 끈질긴 어떤 수사 의지가 연장이 됐던 덕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연인원만 200만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했고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2만 1,000명이었지만 검거에 실패를 했거든요. 당시 수사력과 지금의 수사력 뭐 당연히 비교가 불가하겠습니다만 어떤 한계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당시에는 사실 과학 수사라고 하면 저희가 80년대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은 지문하고 네. 이 혈액형 정도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건 현장의 혈액형이라면 A, B형, O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네. 그 범주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과학 수사를 하긴 대단히 어렵던 시절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범행 사건의 어떤 그 정황들을 보면 네. 대체로 그 야간 뭐 한 7시부터 한 11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격자가 거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사건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 어떤 운전 기사라든지 이런 일부의 목격자가 있어서 범인의 어떤 그 몽타지 작성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노력을 이렇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확고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과학 수사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DNA 분석 기법은 잠시 뒤에 또 교수님께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방 범죄로 지금 꼽히고 있는 8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과 또 이번에 이제 3가지 사건 5번째, 7번째, 9째 사건 빼고 나머지 사건들과 연결성을 좀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의 언급대로 네. 모방 범죄로 확인됐고 또 해당 범죄의 그 범죄자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8차입니다. 그런데 또 10차 범행도 네. 모범 범죄 아니냐라고 현재 수사기관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나머지는 8개의 범행이 남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의 DNA가 나온 그 3가지를 빼면 5가지 범죄가 네. 5회의 범죄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금 2, 3, 4회 범죄, 2, 3, 4차 살인 사건의 경우에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이미 누군가의 DNA가 검출됐다. 그리고 그 DNA가 누구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대조 작업과 확인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 결과 지금 이번에
579차 범행 유류품에서 증거품에서 확인된 그 특정인의 DNA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네. 이거는 그 인물이 진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6가지 외에 그 두 번의 범죄의 증거품에서 마저 나온다면 네. 검출된다면 사실상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DNA 검출된 DNA의 확인 작업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DNA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된 3가지 579차 사건과 또 모방범죄 2가지 가능성이 높은 5가지를 빼고 나머지 5건에 대한 DNA 분석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시에는 이런 DNA 분석법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DNA 분석 기법을 이제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던 그 발표가 난 게 1985년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동네에서 이제 연쇄 살인이 나서 결국 86년에 처음 네. DNA 분석 기법을 통해서 진범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황 자체로 봤을 때 DNA가 우리나라 수사에는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요. 1985년은 영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86년, 88년 즈음에 네. DNA 감정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강간범을 기소한 그래서 법원에서 최초로 유죄 사건이 났던 것이 86년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 86년부터 90년 사이에 DNA 분석 기법을 수사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네. 실제로 국내에서 DNA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에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전문가분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DNA가 범죄 수사에 우리 한국 경찰에서는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드는 의문이 화성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발생한 사건이 91년에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이 2019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건가요? 예, 실제로 이 네. 범죄자가 지금 나온 게는 94년에 벌써 수감이 됐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범죄 현장의 그 DNA와 이 범죄자로 잡힌 사람을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그 DNA법이라고 해서 예.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처벌된 사람 또는 현재에 수감된 사람 지금은 이 컴퓨터상으로 네.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는 DNA가 남아 있었지만 네. 용의자를 우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94년도에 수감될 때는 이 사람 자체는 DNA 검사를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부터 사실 95년 전후부터 네. DNA 신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이 국내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어떤 관할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2000년에 와서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한 DNA를 하고 네. 검찰에서는 구금되어 있는 수감자에 한해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DNA를 이제 초출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양 기관이 갖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서로 교류하면서 네.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상당히 지금 해결되는 좋은 성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나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던 것이 그걸 통해서 이번에 그 용의자의 것과 확인을 하는 그런 대조적인 작업이 이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좀 조율이 빨랐더라면 조금 이 미제 사건이 더 짧아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검경이 이런 DNA 그 관할을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협업하는 좋은 사례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께서 앞서 네. 그 나머지 건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 DNA 분석 작업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실제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기록을 보면요.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부터 10차까지는 다 정액 반응이 나오고 문제는 혈액형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시체가 또는 사체가 오래돼서 훼손이 됐건 해서 혈액형 판정이 안 됐는데 2차부터 10차까지는 정액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또 실제 지금 5차, 7차, 9차가 지금 확인되었더라도 다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0차를 했다면 그 10차 범행을 한 범인이 현재 지금 수감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또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방 범죄 범죄자.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 10차를 저지르고 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감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0차 범행만 저지르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네.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10가지 사건 중에 5가지 사건은 좀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범위를 잡아도 일단 579차의 사건에 대한 DNA는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의자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동안 경향을 보면 과거 네. 사례들을 보면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본인의
범행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례 중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도 내가 했다고 그렇게 포함시키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용의자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진범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 네. 또는 두 번째, 본인이 범행을 했는데 그 후에 상당한 그런 반성을 했고 본인의 어떤 그러한 과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부인할 가능성.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현행 법에 따르면 비록 무기수라 하더라도 가석방을 통한 그런 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 이 긴 시간 동안의 수용 생활을 굉장히 조용하게 잘 참아내면서 이제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그런 가정하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백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참고인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즉, 이 용의자가 과거 지금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다 기록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일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일시에 누구와 함께 생활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그런 참고인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용의자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네, 이 용의자의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뭐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술을 얻는다면 이 용의자가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참고인 조사 부분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자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무기수로 있으면서 상당히 그 모범수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가석방 같은 그런 어떤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지금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네.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이 비슷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 용의자가 당시에 화성이나 수원 인근에 소위 네. 말해서 어떤 연고가 있었는지 직장이 있었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정황 증거까지도 아마 경찰의 수사를 밝혀야 이 DNA 분석 결과와 함께 또 유죄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DNA가 지금 일치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는 아닌가 보죠. 경찰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고 저 일부 보도에선 혈액형이 다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용의자로 확정을 하기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DNA를 예. 바꿔치기 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금 네. 이제 어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하는데 네. 아마 경찰관들 대부분은 다 그 용의자가 아마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99%는 확신하고 있는데 네. 이 DNA의 어떤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네. DNA 유전자의 어떤 모형이 이 같을 확률은 100억 분의 1 또는 100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쌍둥이를 제외하고 나랑 똑같은 DNA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결국 이 용의자의 DNA 세 건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교수님 말씀대로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받는 건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그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상황에서 네. 기소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 역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모두의 짐작은 존재할지 몰라도 네. 또 그러한 짐작이 실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지 몰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어떤 의혹 또는 어느 정도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 용의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이 열릴 수도 없습니다. 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 지금 누가 진범이고 이 용의자가 진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수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전에 완성됐다는 것은 수사 절차, 어떤 심정적인 부분 또는 정서적인 부분과 별개로 네. 형사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공소시효가 지금 마지막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2006년으로 만료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사건이 미제 사건에서 진행형 사건으로 바뀌면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다 완성됐지만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헌정 유린 사범들을 그렇게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특히나 헌정을 유린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서 네. 비록 이 범행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5.18 사범들과 같이 동일선상에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법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정서와는 반할지 모르지만 네.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을 그렇군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옆으로 나갔던 자료 화면은 지금 이 용의자가 사실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혐의가 처제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도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범행의 그 아주 인접한 그 정황들은 좀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목을 조른다든지 또는 뭐 여성이 갖고 있던 불혜제나 뭐 스타킹 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교살한 그런 네. 사건인데 이 화성 사건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제 옥 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바깥에 공개된 뭐 논밭, 야산 또 이런 이제 정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과연 뭐 동일한 어떤 수법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 있고요. 대신에 또 적어도 지금 5차, 7차, 9차까지 본다면 나머지 지금 처제 살인 사건 같은 한 4년 정도의 냉각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연쇄 살인범의 프로파일링의 상상 얘기가 몇 년 동안 어떤 특정 지역의 범죄가 뜸해지는 경우에 네. 그렇다면 이 범인이 어떤 무슨 변고가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뭐 사망했다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시 군대를 갔다든지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냉각기를 거쳤기 때문에 네.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또 처제를 살해했던 사건은 뭐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각각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DNA 부분이 확인되긴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DNA 자료, 뭐 지문, 족적, 혈흔 등등이 일반적으로 이게 직접 증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 증거들이 전부 다 간접 증거입니다. 즉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음을 직접 보여준 건 아니고요. 그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간접 증거가 나왔고 이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따라서 경찰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가장 좋고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러한 작업을 해줄 곳이 바로 법원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의문을 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받지 못하지만 경찰의 어떤 수사까지는 확인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30여 년 동안 경찰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제서야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또 범죄자가 만약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만약에 자백을 한다면 향후에 뭐 약간의 지금 무기수로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양형에 또는 뭐 가석방 심사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차, 7차, 9차가 입증이 된다면 아마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죄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분 옆으로 나가는 화면은 지금 용의자로 특정된 무기수로 복역 중인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 이모라는 용의자가 처제 성폭행 사건 당시에 조사를 받던 당시의 화면을 저희가 지금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어떤 수사 전망 그리고 또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만 던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